분에 넘치는 소개를 받았지만 사실 이 고미술 협회에서 하는 이 아카데미는 제 자신이 뭐 큰 사람은 아니지만 연말이 되면 여러 군데에서 뭐 이 비슷한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 김정규 회장님, 김정춘 협회장님 평소에 저와 뭘 부탁하면 거절할 수 없는 사이이기도 하지만 고미술 아카데미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연말에 여러 가지 일을 제쳐놓고 여러분들을 축하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은 그 지식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다짐해보는 이런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저에게는 큰 광영인 이 시간을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사회가 점차로 경제적인 그 윤택한 삶, 세끼 밥 먹고는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삶, 이렇게 되니까 미술 시장이나 이 골동품이라고 흔히 말하는 문화재 시장이 투자의 대상이 되고 또 그것이 다른 어떤 종류보다도 재산 가치를 보존하고 또는 그걸 증식시키는데 재벌에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이 미술품, 문화재, 이것이 단순한 미술 자체, 문화 자체보다도 경제적 하나의 증식수단, 보존수단으로 사회에 큰 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하나의 10년 전에서도 의미가 없었고 어쩌면 10년 후에도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러나 지금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러한 타이밍을 맞춰서 이 아카데미의 제3기라고 하는 아카데미에 여러분들이 수료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뜻으로 이 아카데미에 들으셨는지, 또 지원생이 많은데 뽑으니까 이런 경쟁사에서 한번 나도 해보겠다 하고 들으셨는지, 큰 뜻을 품고 오셨는지, 그건 각자 다를 것이지만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정말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요한 이 학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같이 하게 돼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큰 기반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도대체 미술품이라는 게 뭐냐, 문화재라는 게 뭐냐, 왜 위작이 전 세계적으로 위작이 나도느냐, 위작을 막을 수 있느냐, 두 가지죠. 문화재는 프리서베이션, 보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컨서베이션, 보존해야 되는 거죠. 보호와 보존이 다르죠. 보호와 보존. 바로 여러분들이 아카데미 들으신 것은 고미술이라고 하는 우리 문화재를 프리서베이션, 보호해야 되고, 위작이나 또는 그 상품화돼가지고 막 무질서하게 증권 투자처럼 되거나 이런 하나의 고미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데서부터 보호를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노인들을 보호해 드리는 것처럼 보호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가 뭐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하는 그 보존의 방법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무엇을 하시든, 감상을 하시든 감정을 하시든 또는 조그만 문화재를 다루는 어떤 그 시민단체에 들어가시든, 아닌 말로 또 여러분들이 문화재를 다루는 귀중한 또 비즈니스를 하시든 어쨌든 이 과정을 맞춰야 여러분들의 뜻을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 시간은 도대체 미술이란 건 뭐고 문화재가 뭐고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가 하는 여러 가지 분들이 풀어나가서 배우신 지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떻게 값지게 그것을 내 생애 속에서 꼽힐 수 있는가, 그것을 한국에 적어서 보지 말고 전 세계로 고미술이 어떻게 되고 있고 고미술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고
감정은 어떻게 되고 있고 거기에 고미술을 사랑하는 인구들과 거기에 비평가 또는 그 박물관 관계자 또는 이 감정사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떤 애로점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까지 개척해 왔는지 그런 얘기를 사례 중심으로 좀 몇 가지 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스스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수료식 날 이 귀중한 수료증이 아니라 수료증보다 더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하나의 삶 자체를 거는 그러한 한순간에 작은 도움이라도 될까 해서 그러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우선 미술품이란 무엇인가 아주 복잡하죠. 왜? 모든 건 시장 가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 이거 전부 시장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이것은 시장 논리에 의해서 수요 공급의 이치에 의해서 그때그때 가격을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고미술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미적 가치와 즉 문화적 가치와 시장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는 가치라고 부르고 하나는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겸재의 그림이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것은 시장 가치와 시장 가격과 관계없이 미적 가치, 문화적 가치, 미술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일본에다 팔고 한국에다 팔고 또는 어떤 재벌에다 팔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겸재인지도 모르고 엿장수할 때 낼 때 그때는 그 시장적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때는 가격이 형성돼서 겸재의 작품이든 누구든 하나의 시장에서 가격을 매기듯이 호당 얼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거래되는 것이니까 다른 상품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루려고 하는 미술품이라고 하는 것은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시장 없이도 존재하는 보고 즐기고 감상하는 미적 대상으로서의 가치와 매매되고 소유하고 유통되는 가격이라고 하는 가치가 아니라 밸류가 아니라 프라이스라고 하는 시장 가치라고 하는 밸류와 프라이스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두 개를 다 알아야 되는 거다. 얼마나 힘들어요. 가치 하나를 따지는 것도 힘든데 시장의 가격, 유통까지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고미술의 두 얼굴을, 두 존재를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엄청난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미적 가치와 시장 가치가 충돌하기도 하고 서로 손을 잡아가지고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가령 르누아르가 얘기했을 때 내 그림값이라고 할 때는 르누아르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하나의 가치라고 표현하는 것은 시장 가치를 얘기하지 않아요. 대부분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상파 화가들은 그 당시에 시장 가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걸어놓지도 못했어요. 전시회 같은 때 하면 사람들이 막 던지고 욕하고 미술을 모욕했다. 다시 말하자면은 인상파의 그것이 마네, 모네, 르누아르, 세잔느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그림을 그리는 그림의 철학이 달랐기 때문에 이 가치를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자연히 가격도 형성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격이 형성 안 되면 보통 건 그만둡니다. 여러분들 제조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가격이 재료가 안 팔리는 물건 계속 만드시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면 딴 사람처럼 그리면 가치는 없지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미적 가치는 없지만 가격은 있다 이거예요. 팔린다 이거예요. 남들이 알기 쉬운 그림 그리면. 그걸 굶어가면서 고흐 같은 사람들 초기에 마네, 모네 다 어렵게 살았습니다. 렘브란트 같은 사람도 당시에는 그 그림을 안 알아줬어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는 미술적 가치는 있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전문가들은 알았지만 아주 유명해지지 않으니까 시장 가격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 렘브란트 같은 사람은
당대에 대단히 가난하게 산 사람.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굶어 죽을 정도가 되니까 친구가 돈을 가서 얻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밥을 먹을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림을 다시 그릴까? 그래서 물감을 살까? 즉 여인숙에 들어갈까? 물감 파는 집에 갈까를 여기 가면은 여인숙 가는 길이고 여기는 물감 파는 길에서 중간에 서서 굉장히 고민을 하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결국은 굶주린 배를 들켜주면서 물감 파는 집에 가서 물감을 사가지고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다른 미술품하고 다르다. 다른 상품하고 다르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지 시장의 가격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일단 이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유명해지고 되면은 작가와 관계없이 가치가 아니라 가격으로 오게 된다. 그런데 그 가격은 미적 가치하고 반드시 같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점이 헷갈리는 점이다 이거예요. 왜?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이 고미술 배우셨겠지만 절대로 육안으로 뛰고 나는 사람도 위작인지 진품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미적 가치는 충분히 있는 거죠? 안 그래요? 뛰고 나는 미술평론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없으면 미적 가치, 즉 그걸 전시적 가치라고 합니다. 전시해주는 가치는 똑같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림 보는데 전문가들도 모르는데 뭐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거 따져요. 아름다운 거면 그만이지. 그런데 가짜냐 진짜냐로 시장 가격은 쓰레기하고 하늘값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참 헷갈리지 않으세요? 미적 가치를 배웠으면 진가고 할 것 없이 그걸로 가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시장 가격이 붙어놓으면 거의 식별 안 되는 위작하고 진짜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가 되는 거예요. 즉 전시 가치하고 소위 소유하고 판매하고 하는 판매 가치, 시장 가치는 하늘과 땅 사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고미술을 사랑하십니까? 거짓말이에요. 고미술을 진짜 사랑한다면 위작도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실례를 들게요. 여러분들 설마 하실 거예요. 실례를 들어볼게요. 지금 말이죠. 이 위작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하버드에 있는 후크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열고 진품하고 가짜를 섞어서 전시를 했어요. 이 사전에 어떤 게 가짜다 진짜다 안 해놓고. 거기에 감정가들은 대개 박물관 관장들입니다. 미술관 관장들이에요. 뛰고 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저 진짜 가짜 하면은 그냥 막 어떤 엿장수가 짜서 주워온 것도 그냥 매덕이 되고 진짜도 가짜 하면은 그냥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미적 가치보다도 진이냐 아니냐를 보는 게 비평가가 아니고 감정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숨겨놓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관장들을 모셔다가 좀 봐라 전시회 어떠냐.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탈리아의 바로크의 1인자라고 하는 사람이 카라치의 원화, 거짓말 원화, 피카소의 어머니와 아들 원화가 전시된 모조품, 전시와 모조품을 전시된 것을 그 원화가 아니고 모조품을 갖다 놓은 것을 진품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진품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미술관장들 대부분이 약 70% 정도 마치고 30%의 위작을 전부 진품이라고 그러고 진품을 위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메트로폴리탄은 참 최고죠. 그래서 누가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뉴욕에 가서 메트로폴리탄 가려면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영어로 메트로폴리탄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디로 가요? 라고 물으니까 연습하고 계속 연습하시오 라고 했다. 길을 물은 건데 거기를 들어가려면 메트로폴리탄의 미술 거기에 가려면은 죽을 때까지 연습하고 하십시오 라고 어느 노인이 대답하더라 할 정도로 메트로폴리탄 가는 길은
그렇게 험하다. 일평생 해도 메트로폴리탄을 못 간다 할 정도로 뉴욕의 프라이드죠. 미국의 프라이드죠. 그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의 관장은 이 테스트를 거부했어요. 안 하겠다. 다른 사람은 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제대로 못 맞췄어요. 그러면 이렇게 미술 관장이 진위를 그걸 못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고미술 한 학기 배워가시고 말이에요. 감정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감정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프리서베이션이 안 돼요. 왜? 고미술일수록 전시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치예요. 소유 가치예요. 그 왜 소유 가치냐?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라 하더라도 그거를 사서 보관할 때 상당히 힘듭니다. 작아도. 그런데 지금 몇십억 가진 사람들이 재산을 그냥 은행에다 넣지 않고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인 사람들이 수표를 가질 수도 없고 또 어떻게 그 귀금속을 하면 금시 소문들이 나고 그랬을 때 합법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보존하는 수단 중에 미술품 이상의 것이 없어요. 요만한 거 한 거 그래 몇 억이거든요. 몇 억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다 쌓아보세요. 그 미국 판사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아주 존경받는 분인데 그걸 집 산 사람이 집을 헐려고 벽을 물었더니 그냥 그린백 달러가 쫙 평안에 딱 들어가요. 예쁜 거예요. 이분이 뇌물을 먹고 쓸 데가 없었던 거예요. 벽에다 놓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미술품을 알았더라면 거기다가 말이죠. 르누아르 진품 한 장이면 돼요. 벽에다 와서 숨겨요. 그거. 그런데 이게 그냥 1억을 숨기는 게 아니라 날이 갈수록 희소가치 때문에. 고미술의 시장 가격이 높은 건 희소가치 때문에 그래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는 이거 수백 개 찍어냅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자동차라도 계속 찍어냅니다. 고미술은 특히 현대미술과 달리 고미술은 절대로 죽은 귀신이 살아나도 못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고미술이 왜 세계적으로 미술품 도둑하는 사람, 위작을 그려서 파는 사람, 또 감정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대개 보면은 탄소 15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류미네이션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류미네센스법이라는 게 있어요. 전부 감정법이에요. 좀 탄소 이걸 갖다 투시해 보면 이 종이가 몇 년 걸렸는지 다 압니다. 이거. 그 소용없어요. 그때 종이를 구하거나 그렇게 처리하면은 탄소 그 할 때 옛날 종이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과학기술에서. 한국에도 잘 아시지만 지푸라물 같은 거 처마 밑에 물 떨어지는 데다가 창호지 딱 누두고 빼내면은 옛날처럼 완전히 뭐 구별 못합니다. 근데 한국은 더해요. 외국은 거의 없는데 한국은 이 한지 때문에 이 한지라는 게 이게 엄청난 종이거든요. 이게 등피지라고 그래서 가죽보다도 이게 더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석가탑에서 나온 거 보면요. 비단은 싹 없어졌는데 거기 다란이경 나온 거는 그대로 침식이 조금 됐지 그대로 살아있어요. 한지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백지라고 그러지만 그게 100백자를 써가지고 100번 사람 손이 가야 백지가 된다. 그래서 신백자 쓰지 않고 100백자 백지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종이 만드는 최고 기술자가 한국 딱지거든요. 이 결이 있잖아요. 한국 거요. 결이 있어요. 이 결이라는 거 이제 감정법에서 나오는데 외국엔 결이라는 말이 없어요. 웨이브, 물결이라 할 때 웨이브지만 우리는 숨결. 숨 쉬면 숨결. 피부면 피부결, 살결. 눈 주고 이렇게 보면 눈결. 머리 이렇게 미장원에서 하면 머리결이 부드럽다. 머리결. 저 사람은 한결 같아. 결이 하나야. 한결 같은 사람이야. 한결 같은 마음이야. 어디든지 결자가 붙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러면 한자로 결이라는 게 문인데 이치라고 할 때 구수록변에다가 이문동 할 때 이자 씁니다. 그게 구술의 결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결을 거꾸로 하면은 절대 안 갈려요.
결 따라서 갈면은 관자배 안제 걸려요. 그래서 순리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법리, 나무에 이렇게 무늬를 목리 그래요. 결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미술 배우신 것은 고미술의 결을 찾는 거예요. 결. 요것만 알면 왠지 모르게 진짜다, 왠지 모르게 가짜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딱 만져보면 결, 숨결, 얘 숨결이 고르다, 아유, 숨결이 거칠다 하듯이 딱 보면, 고미술 딱 보면 결을 알아야 감정사고, 비로소 고미술 하는 사람. 이 결 모르면은 탄소 갖다 들이대고, 뭐 현재 그거 해봐야 아무 소리 없어요. 여러분들이 배우셨는지 모르지만 고미술 하려면 우선 색채공학을 해야 됩니다. 알료공학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물리학의 천재였지만 화학엔 분재였어요. 그 당시에는 템페라라고 해가지고 벽화 그림, 흐라스코, 벽화 그리는 것처럼 이 회칠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물 들이는 거, 이 회루칠하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흐라스코 용법이 있고, 템페라라고 해서 오일 페인팅이 생기기 이전에 물로 수성으로 해가지고 계란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끈적끈적한 걸로 붙이고 접착제로 한 템페라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진사라든지 이락에서 가져온 그 청화, 뭐 코발트죠. 그런 게 있어.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알료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알료. 그게 색채공학이에요. 그림이라는 걸 완전히 색채를 모르면은 그 알료 모르면 안 돼요. 가령 베니스 같은데 그 나라가 발달했느냐 안 발달했냐면 색채를 몇 색깔을 썼느냐, 몇 색깔. 그래서 봄베이 최후의 날에 가서 그 벽화들 그린 거 보면요, 놀랍게도 그 당시에 엄청난 알료가 발달한 거예요. 문화의 척도는 알료인 거예요. 그런데 알료라는 건 식물성도 있고 동물성도 있고 광물성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진사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진사. 그 당채 같은 데 보면 이 돌가루로 만든 거 아닙니까? 그거 전부 감정해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그것도 이제 다 나오죠. 그런데 진사 같은 게 대단히 귀한 거다. 대단히 옛날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사는 되게 이 피 맺히고 뭐 막히면 이제 진사 먹으면 뚫린다. 그래서 이게 의약품 중에서는 이게 그냥 만병통치로 쓰던 것이 그 진사. 그 진사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뭡니까? 빨간색 나오는 그러한 주석이죠. 그러니까 이 빨간색 돋는 그런 그 주사를 뜻하는 것이죠. 주사를. 그래서 얘기가 조금 딴지를 셉니다만은 중국 사람들은 관인이 찍힌 문서를 집에다 붙여놨어요. 귀신 오지 말라고. 근데 어떤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얼마나 관이 무서웠으면 귀신도 관인을 붙여놓으면 다 도망간다. 그래서 알던 사람 집에다가 관인이 붙여있는 종이를 붙였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관인은 주인인데 높은 관에서만이 주인, 주사가 섞인 도장 빨간 물감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려 먹으면은 약효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에서 발부된 문서를 급하면 그걸 다려서 약으로서 썼다. 이 정도로 색채공학을 해보면은 전 세계 봄베이 최후의 날에 썼던 지금 화산으로 없어진 굉장히 아주 발달한 도시였는데 그 당시의 문화 수준이 어떻다. 그때 벽화에 쓴 그림이 뭐다.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건 뭐냐 그러면은 템페라라고 해서 오일 페인팅이 만들어지기 전의 것이거든요. 이거는 조그만 시간에 가면 박리가 돼요. 다 떨어져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최후의 만찬은 지금 있는 게 완전히 다 박리가 돼가지고 원화가 그냥 알아버섯게 된 거예요. 시간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쓴 알료가 전부 박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벽화나 이런 게 오래 못 가는 이유가 이 사람이 쓴 템페라, 이걸 쓴 것이 좋은 그 알료로 오래 가는 생각을 안 했어요. 당시에 색깔이 초롱초롱하게 사느냐 여기에 했지 보존 가치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그림을 딱 보면은 우선 색채공학으로 저게 템페라로 했냐, 그 당시에 또 섞어서 하는 수도 있어요. 이 뒤에 있는 흐라스코로 기법으로 했느냐. 예.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뭡니까
백제, 신라 이런 통해 해가지고 되게 무덤 같은 것이 다카마스총 같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놀랍죠. 다카마스총 나오면 이게 어디 건지 금시 아는 것도 알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벽화를 그렸을 때 회에다가 아까 템페라 비슷하게 거기다가 이 색채를 넣는 거죠. 그런데 그 쓰는 석회석이 신라 거, 백제 거의 순도가 몇 도라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석회를 보면 이게 신라 건지 백제 건지 알아요. 다카마스 총이 왜 이렇게 지금 감정하기가 힘드냐 그러면은 순도가 가장 높은 석회운을 그 위에다 그리는 거니까 그것을 해보면은 이 신라 거 같다 이런 거죠. 신라 계통 거 같다. 그런데 실제로 그 금속 나무나 거기 쓴 그거는 백제 늘 하는 게 백제계하고 같거든요. 그런데 그린 형상은 고구려는 단위가 깁니다. 길어요. 그러니까 고구려 것이기도 하고 신라 것이기도 하고 백제 것이기도 하고 감정하는 지표에 따라서 백제 거다, 아니다 신라 거다, 고구려 거다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 정도로 고미술의 세계를 들어가면 미적 가치가 아니라 색채공학이라든지 그 당시에 썼던 이런 것들인데 이것이 단순히 옛날 고미술이나 문화재처럼 발굴하는 뚜렷한 것이면 괜찮은데 도굴들을 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도굴을 해가지고 가지고 나온 것들을 속이죠. 또 여러 가지로 그러한 고미술 문화재급 되는 것 가운데 얼마나 이것들을 정교하게 만들고 그것이 돈이 많이 나가니까 희소가치 때문에 소위 아우라, 예배의 대상이죠. 전시의 순수한 가치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는 재생할 수 없기 때문에 다량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프라이슬리스, 부르는 게 값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그 문화재는 서로 가지고 있으면 물가 보물이 되니까 그것이 언더그라운드로 유통이 된다. 언더그라운드로 유통이 되니까 감정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내가 아는 사람 누구라고는 할 수 없는데 말이죠. 뭐 상당한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있거든요. 내 친한 친구들. 그러면 살짝 불러요. 이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알아달라. 이거예요. 근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조금만 보면 아는 게 단원풍. 단원이라고 안 돼 있어요. 누가 감정을 썼는데. 단원풍 그림이다. 단원 비슷한 그림이다. 이게 풍자 들어가면서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풍자 들어간 거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게 풍기도 그렇지만 풍자 들어가고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는 바람기 이런 것이고 어느 풍 하면 그런 스타일.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어령 풍이요? 이어령 아니죠. 저 사람이 이암개처럼 얘기해? 저 사람이 뭐 이어령 스타일이야? 그건 벌써 그 사람 아니죠. 그런데 엄연히 그 앞에다가 유명한 분이 누구누구 풍화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쓴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봐도 아마추어인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지만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 못하는 게 아까 한국 종이는 특수하기 때문에 결이 있기 때문에 찢어져 이게. 그러니까 종이에 바르고 바른 거를 쫙 가운데 띄면 그게 가짜가 아니죠. 원본을 두 개가 된 거예요. 두 개가. 이렇게 하면 똑같아요. 그게. 이렇게 떼면 이게 물감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똑같은 놈이 두 개 되는데 그러나 하나밖에 없어야 값어치가 있는데 똑같은 게 두 개니까 트윈빙들처럼 값어치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진짜라고 하겠어요? 가짜라고 하겠어요? 근데 그림으로 보면은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전시 가치로 보면은 절대로 이거는 요만큼도 훼손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미적 가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가격 때문에 사는 거다. 진품이 하나밖에 없다. 근데 누구도 똑같은 진품을 가지고 있다. 가격이 뚝 떨어진다 이거죠. 요걸 아우라라고 그래요. 아우라니까 예배적인 거. 이 뒤에 이렇게 후광이 생기는 걸 아우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베냐민이 쓴 유명한 복제 기술. 현대 들으니까 CD니 뭐니 다 복제
복제가 되니까 이제 아우라의 가치는 없어지고 전시 가치만 남았다는 거예요. 판화 같은 거. 그렇게 되니까 여태까지 미술품이라고 하는 것이 오리지널이다 해가지고 돈이 막 하니까 이건 미술품을 숭배한 게 아니라 돈을 숭배한 건 하나밖에 없다. 시소 가치로. 근데 전시 가치는 똑같은 걸 이제 딱 찍어낼 수 있으니까 오늘날의 예술품이라고 하는 건 팝아트라는 건 얼마든지 재생 가능하다. 컴퓨터 그래픽 같은 거. 그러니까 미술이라는 관념이 이제 달라졌다. 아우라의 가치가 없어졌다. 근데 유행가 같은 거 보세요. 라이브로 진짜 부르는 거 돈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그 사람이 CD를 만들어 보세요. 값이 뚝 떨어지잖아요. 막 다량 복제하니까. 똑같은 사람 목소리인데. 그러니까 음악에는 아우라의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고미술 하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땅을 치는 거예요. 야, 미술품처럼 노래도 하나밖에 없는 게 있으면 현인이 신라의 달밤에 하나만 있으면 그 돈 얼마 가겠어요 그거? 엄청날 거예요. 근데 현인이 신라의 달밤 유행가지만 그 값이 나가요 지금? 근데 미술품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민화래도 서툰 사람이 그렸어도 100년 전, 200년 전 거면은 희소가치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미술하고 음악이 달라요. 또 여러분들 문자 보세요. 내가 문학하는 사람인데 나는 처음부터 복제예요. 내 원고 쏟아주면은 출판해가지고 막 파니까 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비싸봐야 3만 원 넘는 책이 없어요. 내가 미술가라면 하나만 그려놓고 파니까 몇 억대로 팔리는데 글이라는 건 자기가 쓴 걸 갖다가 막 출판으로 해서 10만 부, 100만 부 나가야 인세에 두르지 그 자체는 아무나 정신적인 이 값에 대한 플라이스는 없어요. 밸류는 있는데 플라이스는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 따져보면은 고미술이라는 게 아주 특별하다. 복제 불가능하고 유일한 거니까 생명가치와 같은 거다. 복사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피카소가 이제 이 자기 이제 그 판화를 만들 때는 대개 이제 100개, 어떤 건 50개 말이죠. 50분지 1, 2, 3, 4 해서 번호 낮은 것이 제일 비쌉니다. 사실은 비쌀 게 아무것도 없는데 50개 중에 1이다. 그러면 그 숫자가 낮은 것으로 값이 많고 50분의 50이 값이 제일 싸요. 그게 제일 그 못한 거예요. 왜? 똑같은 50장만 찍고 패턴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50개든 100개든 그것만 유통되니까 희소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스크린 인쇄를 했고 판화 에칭 인쇄를 했더라도 그 판을 없애버렸으니까 다시 재생할 때는 이제 복사폰이 커피는 아니거예요. 판본하고. 그게 유명한 게 어느 친구가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화장실에다가 피카소 판화를 걸어놨더라는 거예요. 석판한 줄 알고. 보니까 딱 몇 분에 몇 가지 딱 거기까지 다 쌓인 거예요. 연필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저 피카소 저 그림을 왜 변소에다 그려놨냐? 그러니까 그거 저 잡지에 있는 거 석판화 그냥 막 오려 붙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무슨 소리야? 그거 진짜 판화야. 그리고 그 다음에 가봤더니 변소에 갖다 그려놓은 그림을 응접실 제일 좋은 데다 갖다 붙여놨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가격을 붙여놓은 거지 가치를 붙여놓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석판하면은 에이 저거 시시하다 해서 붙여놓고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저도 파리에 있었을 때 피카소가 죽었을 때 내가 파리에 있었어요. 그런데 피카소의 판화가 이 사람이 동양의 붓글씨를 배워가지고 투들의 사람들을 붓글씨의 그 기령자처럼 팍 찍어가지고 딱 찍어가지고 싹 쓰고 또 이렇게 붉은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서체를 가지고 투하는 스페인 투를 이만한 길에다가 에칭 그걸로 판화를 딱 해가지고 내가 늘 다니는 그 화상 앞에 진열장에 딱 걸어놓은 거예요. 가격도 딱 있죠. 판화니까. 지나갈 때마다가 저걸 사야지 하더라도 그게 안 사게 돼요. 외국에 가면은 참 한국하고 달라서 그 몇 푼 안 하는 건데 그 정도는 살 수 있는데 늘 가면서 침만 삼키고 저거 참 좋다. 저거 더군다나 붓글씨 배워가지고 쓴 거니까 저 유니크하다. 저 꼭 사야지 하는데 피카소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몇 배로 뛴지 아세요? 죽은 다음날 가서 얼른 가서 살라니까 벌써 엄청난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몇십 배가 뛴 거예요. 그러니까 히틀러 같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왜? 유태인들이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딱 찍어가지고 돈 대주는 거예요. 싸구려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유명해지면은 싸구려 때 빵값 좀 더 줘가지고 그림 다 받아놓고 동나 초기 작품 해놓고 이 사람이 유명해지면은 그거 갖다 팔면은 몇천 배. 어떤 장사가 이렇게 남아요. 그걸 히틀러가 본 거예요. 히틀러가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재주가 없어서 그렇지 자대구 그림 그리는 사람이니까 선생의 자네는 건축가가 되게 그림은 못 그리거든. 이 사람은 자치구로 반듯반듯하게 그린 거야. 되겠나. 그러던 사람인데 유태 상인들한테 가서 몇 번이나 전시회를 부탁했는데 잘 안 됐고 마지막에는 이 자업자들 그 자기가 유태인들 막 공격하는 그 강연을 듣고 그 자기를 만나러 온 유태인 스폰서가 될 사람을 때려 죽이죠. 그래서 시간 너무 안 오니까 너 몇 시 몇 분까지 나한테 안 오면 나는 유태인을 죽이는 화상들 죽이는 걸로 내가 가닥을 잡겠다. 물론 만든 말인지 그 전기 같은 경우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유태인을 홀로코스트한 유태인을 민족을 압살하려고 한 것은 그 화상들이 비열할 방법으로 가난한 화가들에게 비엔나나 이런 쪽 화상들이 돈 막 대주고 빵값 정도 주고 그림 받아내고 유명해지면 그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법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이제 내가 저 사람한테 1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림을.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해져가지고 1억이 됐어요. 파는 거 잘 못 먹어요. 다시 원화의 몇 퍼센트를, 몇십 퍼센트를 주야한테 들게 돼 있어요. 이게 미국 캘리포니아 법이고, 미국에는 주로 그 고미술 가짜하고 도둑을 잡는 그 형사, 민한 형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형사가 지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섭 사건 났을 때 전문 검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외국엔 다 있어요. 전담반이 다 있어요. 왜? 어마어마한 돈, 뭐 빌딩 한 채 값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재산이다 이거예요. 미술품이 아니라 재산이다 이거예요. 또 돈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뭐 개인이 아니더라도 법인에서도 그림을 삽니다. 일본이 주로 법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 백화점에 화랑 있는 게 개인이 백화점에 가서 그림 살 게 뭐예요? 법인들이 사는 거다. 법인들이. 그래서 일본 백화점 위에는 반드시 화랑 같은 게 있어요. 법인이 사는 거예요. 법인이 그게 투자 가치거든요. 심지어 그 고호 그림을 갖다가 망고호 해바라기 그림을 갖다가 모 그 증권사는 100개로 쪼갰어요. 실제로 쪼갠 게 아니에요. 소유권을 100개로 쪼갰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 그림 올라가면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고포 그림의 주인이요. 100분의 1 주인이요. 이래가지고 돈을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10억짜리다 그러면 내게 거기서 몇천만 원이 내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유가 쪼가리고 어떻게 내 거 내시오 그러면 그거 도려내줘요. 그거 하나? 그게 팔렸을 경우에 값이 올랐을 때는 오른 값만큼 백분지를 자기가 받는 거죠. 100%. 이 법을 이전에 땅값 올랐을 때 이런 짓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고호 그림 한 장을 100명에게 한 사람이 살만한 사람 없으니까 넣어놓고 투자 가치를 주고 10년 후에 올라가면은 그 배당이 은행 이자나 증권보다 확실하다. 그걸 돌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위작이 나오고 증권처럼 투자 대상이 되고 또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지고 있어도 옛날 고미술 경우에 색채가 흐려진다든지 훼손된다든지 없어지면 지금 이태리에 있는 원화들이 제 원화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보수한 거예요. 이 시세나 사원도 전부 보수했어요. 거꾸로 이제 이렇게 뜯어내면은 그 안에서 색깔을 옛날 거 다시 찾아내서 더 좋은 기술을 하지만은 그러면 그게 원화냐? 원화의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이미 색채도 먼저 다 달라졌는데 전혀 다른 그림이 된 거예요. 뭐 전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렇게 되니까 전시적 가치, 시장적 가치 모든 것들이 혼란 상태에 빠졌다 이거예요. 전미술 시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체계적으로 고미술이란 무엇이며
알려는 어떤 것을 썼으며 그것이 색채공학으로는 어떻게 됐으며 보수할 때는 어떻게 보수했으며 컨서베이션 보수 방법에는 어떻게 했으며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잘 아는 미국의 이태리의 이 타자기도 만들고 만드는 그 회사 있죠. 그 유명한 회사인데 그 집이 주로 그 사회공헌 한다고 미술품 보수를 많이 해줍니다. 근데 보수를 잘못해 놓으면 값어치 없어요. 완전히 이거는 버려놓은 거예요. 그림하나. 그러니까 보수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문제 같은 것도 감정 못지않게 중요한 거다. 위작이냐 아니냐는 물론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은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나 하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이 가치와 가격 문제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전부 실화들입니다. 디트리히 페이라고 중세 벽화 전문하는 유명한 보수도 해주고 하는 이 미술 그런 보수하고 문화재의 전문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속에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죠. 디트리히 페이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 제주도 기가 막힌 사람이니까 자기의 있는 지식으로 가짜 중세 프라스코 그림을 그린 거예요. 소재, 그림, 기가 막히게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자로 하여금 같이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매스컴에서 어느 사원을 보수하는 중에 이게 아트 오브 크리에이션이라고 그 유명한 이 소설가다 나중에 평론가 학자도 되어 있는 캐스트너라고 하는 사람의 아트 오브 크리에이션이라는 책 보면 이게 나와요.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물론 이런 얘기는 뭐 너무나 흔해서 수백 가지를 여러분들 예를 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무것도 안 해요. 거기다 비하면. 그 디트리히 페이라고 하는 당대 유명한 이 벽화 복원해주고 옛날 감정도 해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 중세 벽화라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모조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신문에 크게 보도되니까 거기에 그 독일 당시의 그 수상 다 나오고 세계 유명한 미술평론가 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베를린 국립미술관에다가 봉정식을 했어요. 전 세계 60년대 57년인가 그걸 한 거예요. 전 세계 다 사설까지 썼죠. 이거는 금색이 최고의 발굴이다. 중세에 이렇게 완벽하게 보존된 회화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면은 보통 중세 때 프라스코가 아니라 놀랄만한 아름다움과 우리의 가슴을 치는 뭐 열 몇 명의 성자를 그린 거예요. 성자 모습을 그린 건데 이거는 최고의 발명이다. 그래가지고 내놓으라는 신문에 유명한 사람들이 전부 그걸 칭찬한 거예요. 영원히 이게 묻힐 뻔했는데 이러면 교수가 돈을 덜 주니까 찌른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그런데 경찰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아, 이거 금색이 최고고 가서 국립박물관에 그냥 가장 좋은 자리에 중색 걸로 다 하는데 미술가들이 다 감정한 거고 다 했는데 이게 미친놈이지 이게 무슨 소리냐 했는데 독일 법에 의하면 신고를 받으면 미친놈이라도 현장에 가야 돼요. 그러자면 직무유기가 돼요. 그러니까 100%안 믿었지만 그 자기 스승이 프라스코를 그리는데 또 하나 지금 모작을 그리고 있다. 그 제보를 받고 그냥 허거실수로 가보니까 된통 현장 모작 그리는 현장 발각된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죠. 그 다음에 알다시피 전 세계에 알려져 있고 독일에서 그런 국립미술관에다가 아데나와 수상까지 나와서 그걸 전부 극찬을 하고 봉정식을 그냥 텔레비전 막 이런 걸로 다 한 그것이 가짜라고 드러나니까 여러분들 같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가짜 떼는 식을 한 거예요. 이게 가짜다 해가지고 그거를 다 떼내는 거예요. 이걸 캐스트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웃기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그림 할 때 역사를 연륜을 감상하냐?
그 세계 전 사람들이 다 모르고 기가 막혔으면 그게 가짜라도 현재 그렸어도 미술품으로 뛰어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가짜라는 거는 진짜 현장에서 발각됐으니까 가짜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거 진짜로 다 속았을 텐데, 그렇다면 그게 가치 있는 그림인데 왜 뛰긴 또 왜 뛰냐. 그래서 알버트 미술관에 가면은 가짜만 모여놓은 전시관이 있어요. 알버트 미술관. 이번에 가시면은 한번 보세요. 가짜만 따로 해놨어요.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가짜라고 해도. 훌륭한 전시용으로는 기가 막힌 그림들이 있고요. 그게. 다만 지가 생각해서 그리지 않는 것이지 그려진 것은 똑같아요. 근데 모사를 더 잘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린 줄 아세요? 다 그렇게 하시죠. 옛날 우리나라 그림도 그랬을 거예요. 조수들이 그리는 거예요, 조수들이. 뻔을 다 떠주고 그 다음에 색칠하고 하는 건 전부 조수들이에요. 조수.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은 전부 조수들이 그린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치 있느냐? 가치 있다는 거예요. 구도, 무슨 딜칠해라, 터치는 어떻게 해라 하니까 스승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이디어만 짜내는 거예요. 그게 예술이지, 똑같이 복사하는 건 카메라 렌스지, 그게 예술가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그런 미술가들 많거든요. 손재주만 있는 사람, 아이디어는 없고. 그게 모작인데 그게 가짜 그림이에요, 진짜로는. 진짜는 머릿속에 아직 그려져 있지 않는 그림들, 마음속에 있는 그림들, 그런 사람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 그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걸려 있잖아요. 창조하는 영혼과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세상의 고미술이에요. 그걸 보고 그린 거를 똑같이 그릴 수 있어요. 더 잘 그릴 수 있어요. 그건 기법만 그렇지 그런 걸 지가 생각해낸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점점 더 헷갈린다 이게요. 고미술이라는 게 뭐냐? 그래서 아까 했지만 다 뭐 누구의 그림이요? 그래서 내가 봤거든요. 우리가 봐도 가짜인가 금시합니다. 이 가짜 중에 뭐가 있냐면 원화를 밑에 깔고 여기 비단이나 빛 이런 거 놓고 그대로 선을 그려가는 게 있어요. 제주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다 색칠해요. 모사죠, 일종의. 그대로 똑같이 그리죠. 어떤 건 더 잘 거예요. 그런데 뭘 보면 아느냐면 요대로 위에다가 더 씌운 건 선이 다 죽었어요. 이렇게 그리니까. 근데 원화는 싹 그렸기 때문에 스피드와 그 선이 살아있어요. 근데 덮어 쓴 거는 어떻게 덮었을 때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리죠. 그러니까 선들이 다 죽어있죠. 그러니까 딱 보면 우선 선 보면 고미술 같은 걸 선 딱 보면 일필휘진지 더 쓴 건지는 아마추어도 안다 이거죠. 그리고 색채, 아까 얘기한 당시의 안료, 이런 것들을 몇 개 보면은 자료공학, 색채공학, 마지막에는 우리들이 얘기를 하는 인간의 마음의 철학까지도 읽어야 비로소 원화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디트리 페이만뿐만 아니라 19세기에서는 가장 큰 사건은 잘 알려진 이야기 중에는 바스티안이라고 하는 굉장한 그 제주꾼이 있었어요. 이 조각가예요. 이 사람이 말이죠. 바스티아니가 19세기 때 유명한 그 박물관, 우리 같으면 국박 같은 데다가 이 르네상스 때의 조각이라고 해서 팔았어요. 돈을 많이 막 팔았어요. 근데 그 후에 이 사람이 상당히 양심적인 것, 또 이런 거를 자기가 알고 미술품에 대한 이제 그런 거를 개과천선해가지고 자백을 했어요. 내가 만든 거다. 가짜다. 저 가짜다. 내가 만든 거다. 놀랍게도 박물관 측에서는 뭐라고 했대요? 아니다. 진짜다. 자기네들 권위 있지요. 돈 주고 샀지요. 그래, 너 미친놈이다, 너. 저놈이 저렇게 가짜로 얘기하는 거다. 요즘도 뭐 무슨 사건 있지요? 김정준 그 사건처럼. 서로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물관 말을 믿어야 할지, 이 사람이 진짜로 자수해가지고 내가 그렸다는데, 이게 19세기에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미술관에서는 진짜라고 그러고 그린 사람은 가짜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거꾸로 되면 이게 간단해요. 진품인데, 저거 아니다, 가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칸딘스키니 자기가 진짜라고 하는데 그게 가짜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속은 거예요. 저 내 그림이다 하는데 가짜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짜다 하는데 진짜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참 불안하시겠지만 미술품의 진가는 아직도 하느님만 아시지 100% 진짜 가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지금 와 있는 거다. 여러 개 거기에는 흑막도 있고 인맥도 있고 화상들의 그것도 있고 최면도 있고 권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뒤얽혀 있기 때문에 이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미술 문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역할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들이 가짜를 막아주고 진품을 진품 대접해주고 하는 눈높이가 높아졌을 때 이런 가짜 소동은 안 벌어지지만 사람들이 이걸 투자 대상으로 해서 사가지고 농장에다가 집어넣고 그걸 유산으로 물려주고 이 사람들은 갔다가 또 몰래 화사한테 불러가지고 해주면 그 가짜인 줄 알면서도 딱 진품인 것처럼 싼 값이니까 딱 사가지고 또는 가짜를 진짜라고 그러고 진짜를 가짜. 이거 가짜예요. 진짜인데. 싸구려로 살 수 있어요. 이거 전부 가짜예요.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미술협회는 그냥 비평가 그룹이나 미술가의 모임이 아니라 시장 가치와 미적 가치를 동시에 책임질 수 있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지켜낸다. 이쪽 비평가 쪽 그것도 안 된다. 이쪽 시장 가치만 하는 사람도 안 된다. 양쪽을 정말 애정을 가지고 미적 가치가 곧 시장 가격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국민의 몇 퍼센트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눈높이나 고미술의 프리스베이션, 컨서베이션이 가능해지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가짜는 아닌데 눈높이가 없어가지고 진짜인데 가치를 몰라주는 거예요. 시장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가치를 몰라주는 거예요. 민화라든지 이런 거. 자, 박수근이 예를 듭시다. 그분이 지금 값이 얼마예요? 최고예요, 최고. 근데 그분이 처음에도 그렇게 가치를 알아줬어요. 맥타 같으니 뭐니 저 군정, 미군정 할 때 그 사람 그림을 알아준 거는 수집가인 문정관들이, 미국에 있는 문정관들이 특수하다. 저 사람이 이렇게 탁탁탁 터치하는 이 저것이 긁은 것 같이 이렇게 터치하는 게 저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오리지널리티가 있다. 그러니까 저거를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돈이 된다 하니까 박수근이 그림을 막 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잘 아냐 그러면 박수근 선생이 이 청량리 가는 거기에 사실 때 참 가난하게 사셨어요. 참 살아생전에 그렇게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 부인도 고생 많이 하시고 바로 옆집에 우리 형집이 내가 대학 다닐 때인데 그래서 내 결혼식에도 뭐 이렇게 그림 한 점 주시고 그랬어요. 난 그분이 그렇게 값이 많은 줄 모르고 집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뭐 화랑에서 전시회를 한다는데 달라고 그래서 그 이제 줬거든요. 이제 그 전시하라고. 그리고 이제 돌려받았지요. 액자 하나, 뭐 돈 주는 건 아니고 액자 하나 깨끗하게 해서 그냥 돌려준 거죠.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 그림 팔라고. 그거 파는 그림 아니라고 그랬더니. 얼마 드릴게요? 얼마 드릴게요? 무슨 옥션 하듯이. 엄청난 값이 부르고, 당신 왜 그러냐고 안 판다는데. 그러니까 자꾸 더 부르는 거예요. 그 하도 수상해서 물어봤더니 이미 호당 얼마씩. 엄청난 가격. 그래서 형님 보고 전화 걸었죠. 왜? 비만 오면 그림 맡기는 거 이분은. 바깥에다가 들어올 방이 없어가지고 큰 그림들을 처마 밑에다가 비가 줄줄 오는 데다가 갖다가 그냥 이렇게 싸뒀는데 비가 오면 그림 다 버리잖아요. 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 레이션 박스 뒤에라도 그림 그리고 그랬어요. 골룡깍지 뒤에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되니까는
비만 오면 이제 문 뚝뚝 두드려서 이것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응접실에다 쫙 갖다 놨다가 이제 해가 나면 또 가져갈 때 미안하잖아요. 놓고 갔다 가져갈 때. 그때 한두 점 놓고 가는 거예요. 그 그림이 잔뜩 있었어요. 전화를 걸었죠. 우리 둘째 형한테. 그분 박수근 씨가 굉장히 지금 그림값이 올랐다는데 가지고 계세요? 하나같이 칸책값이니까 가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랬구나. 왜요? 부인이 도로 달라고 해서 다 드렸다. 그런 거예요. 이게 미술의 세계지요. 미술의 세계. 그런데 시장 가격을 미술 가치를 누가 판단해 줬냐? 한국 사람이 아니라 한국 비평가들이 아니라 외국에서 해줬다 이거예요. 백남준이가 한국에서 있었으면은 내가 그래서 조선일보에 백남준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넉마 장사도 못했어요. 저 사람. 넉마값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저 사람이. 다 고장난 거. 딴 건 그래도 고치면 수리라도 하면 쓸 수 있잖아요. 이 사람 거는 수리 불능인 이런 텔레비전 막 이런 걸 갖다가 만든 사람이니까 값이 나갈 게 뭐예요. 계란 껍질 같은 거. 그리고 이 사람은 보존에 대한 걸 생각 안 했어요. 우리 집에 오면 아까 김정규 회장집에서도 몇 번 그 집에서 저녁 먹고 친하니까 얘기들 하면 요만한 그 돌에다가 그 수성펜으로 그림을 그래. 계속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래. 글씨도 쓰고. 그리고 갈 때 줘요. 그래서 한번 선물 사가지고 다닐 사람 아니니까. 기념으로 줘요. 그럼, 아니, 이거 수성펜으로 치면 이거 안 지워져? 한 닷새 갈 거요. 그럼, 아니, 당신이 이게 죽으라고 그런 건데 이게 닷새 가면 어떡해? 닷새 동안 보면 됐지. 뭘 더 봐. 전혀 보존 생각 안 하잖아. 그렇다고 돈을 몰랐다는 건 아니에요. 그림은 그리는 즐거움이지. 그걸 시장이나 팔고. 후락사스라 그 사람 파들이 전부 그래. 메인케이시부터 전부 그래.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게 이제 값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진품이냐 가짜냐가 문제가 아니라 진품인데 대접을 못 받으면은 가치를 몰라주면 시장 가격도 없다 이거예요. 왜 내가 이런 말 하나? 여러분들이 고미술을 감정해가지고 장차 고미술상이라도 차리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고미술을 보는 높은 안목을 내 생활 속에서 즐기는 거를 쭉 오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미술을 제대로 알면 지금 값어치 없다고 한 것을 여러분들이 몇백 배로 그림을 띌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보자. 한국에만 있었던 게 아니다. 자쿠찌우라고 에도시대 때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또 소가슈 학구라. 소가라고 하는 사람. 소가슈 학구라.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화가인데 당대에는 주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호니 뭐니 관 그림을 그리던 사람, 관의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이 그림 잘 그리면 관에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림을 붙이고 벼슬도 주고 돈도 줍니다. 그런데 비주류들은 팔리지도 않고 뭐 하니까 싸구려 병풍 그림 그리고 그냥 빙하처럼 막 그린 거예요. 이것이 그 그림의 값어치를 알아본 게 박수근 씨 그림을 초기에 알아본 것처럼 프라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2세 갑부집 아들이 그림을 수집하는 사람인데 점령하에 메타가트 점령하에 다 장군들 다 알고 그러니까 딱 와가지고 미술품을 전부 싸가지고 간 거예요. 자쿠쭈하고 소가슈하고 거를 수입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 그림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팔짱 고쳐요. 그런데 일본에서 가치를 알아준 게 아니라 미 군정하에 군인들 쫓아서 들어온 재벌 코렉타가 전부 콜렉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 코렉타냐에 따라서 똑같은 작품이라도 가치를 알아요. 피카소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피카소 하지만은 피카소는 워낙 살아생전에 유명했으니까 사실 참 피카소는 위대한 사람이지만 나쁜 사람이긴 해요. 여자 문제라든지 자식들한테 한 거라든지 이 사람은 그림을 자기가 꼭 거래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목록이 없어요. 목록이. 이게 욕먹는 거예요. 몇 점을 그려서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미술의 위작을 막는 유일한 길은 내가 그림 그리면
이것이 어디로 갔으면 족보를, 진돗개도 족보가 있는데 여기다 족보를 붙이는 거예요. 누구한테 갔다, 이 누가 갔다, 옥션에서 누가 샀다 쫙 돌아다니면 내가 내 그림이 어디에 있다는 걸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미술가들은 자기 작품에 대한 리스트가 다 있어요. 총 323점을 그렸다. 이게 미술관에 몇 분이 가 있다. 개인 콜렉터에 누가 가 있다. 이게 없는 게 피카소예요. 이게. 그러니까 욕먹는 거예요. 피카소는. 장사꾼이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어떤 했냐면 2차 대전 때 파리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돈 한 푼 없이 이 전 세계가 자기 금고요. 왜? 밥 먹으러 탁 나가면 식당에서 서로 자기 식당으로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딱 가서 밥 딱 먹으면 사람들이 쫙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냥 입찰이 붙는 거예요. 다 먹고 나면은 그것도 남의 집 뭐예요? 종이 있죠. 왜? 휴지. 키시. 그거 있는 거. 그놈 하나 딱 갖다가 스프 턱턱 떨어가지고 튀기고, 그래가지고 뭐 좀 이렇게 빵으로 좀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피카소라고 딱 하면 이게 돈이요. 놓고 나가요. 밥값 대신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옥션이 붙여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피카소예요. 그의 그림이 오죽하겠어요. 피카소 사인값이지. 그런데 이거 붙으면 가서 이게 피카소 거다 그러면 그림이 잘 됐건 못 됐건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 가치는 없어도 시장 가격은 엄청 예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스위스 국경을 마음대로 드나들었어요. 왜? 거기는 이미 독일 군들이 딱 국경에 탁탁탁 점령군들이 있는데 피카소는 신분증 아무 필요 없어요. 리옹에서부터 스위스까지 들어가는데 돈 한 푼도 없어요. 자기가 가서 찍찍 그리면 그냥 호텔비고 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쌈이 붙으니까 보초 보고 누구냐? 나 피카소다. 내 얼굴 하나 그려달라. 그럼 쓱 해가지고 삼각형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네 얼굴이다. 이러면 무사 통과해요. 이 사람이 공산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비둘기를 그렸는데 얼마를 받았는지 아세요? 이 사람 침실만 40개가 되는 그 성곽에서, 니스에 성곽에서, 내가 그 당시에 죽을 때, 돌아가실 때 내가 옆에 있기 때문에 파리마체로 뺑소라고 있죠. 화필은 팽소라고 하는데 그가 팽소를 들고 일어난 칼처럼 죽음의 신이 팽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그림 그리는 동안은 죽음의 신도 범접하지 못했다. 그런 큰 소위 말하는 캡션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이냐면 아들이 갤레지 차고 업을 하고 싶다. 돈이 없으니까. 예, 마치 우리 운전수가 없는데 내 차 몰아라. 아버지 운전수를 아버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격의 가치도 시장 가격도 그림의 가치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근데 종교화를 그렸는데 도둑놈이 종교화 그렸다면 사과하세요? 근데 미술품은 돼요. 도둑놈이랑 상관없어요. 미술품의 가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고미술은 이미 그려진 것이고 가치가 형성된 것인데 자쿠찌우나 이 소가 학교처럼 여러분들의 안목에 의해서 지금 묻혀있는 고미술에 대한 시장 가격은 여러분들이 형성시킬 수 있는 거다. 어떤 안목의 높이에 이르면. 그게 진짜 아카데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사 된다고 하면 이제 과학 지식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서 라이선스 앞으로는 감정사들이 이제 자격증 제도로 돼서 다시는 이런 비극들이 안 일어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감정사 되시는 분도 있고 콜렉터 되시는 분도 있고 어느 큐레이터가 돼서 미술관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수백 개의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이 열려 있는 거예요. 큐레이터 될 수 있어요. 앞으로 개인 콜렉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또 이제는 자식들한테 유산 상속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 돈 유휴 자금 가지고 뭘 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투자가치 또는 큰 돈으로 작은 물건 보존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미술품이에요. 보면 닳지도 않아요. 독일 같은 데서는 은행에서 막 투자합니다. 그걸 막 다 붙여놔요, 진품을. 이것도 싫어하지만은 프랑스에서 담배 공장이 국유죠. 담배 공장이 있었는데
르누아르 진품 몇백만 불짜리를 진품을 사다가 작업장에다가 붙여줬어요. 얼마나 야근 짓을 했게요. 그때부터 공장에서 일하는 블루 칼라가 화이트 칼라가 된 거예요. 나는 담배 이걸 가지고 지금 그 노동을 하지만 르누아르 그림 밑에서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자가 아니야. 난. 몇백만 불짜리가 있어 내 방에는. 이 긍지심 진품이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작업하면서 본다고 그 그림 다뤄요? 보완만 해놓으면 아무리 봐도 상관이 없죠. 이거를 이 베를린 은행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큰 데다 진품들 갤러리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온 사람들이 수백만 불짜리를 보고 간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도 자기 재산은 안 없어지고 투자 가치는 올라가고 그 누구네 집 가면 누구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가 되고 그게 장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개인 콜렉터의 큐레이터 노릇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값을 시장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집단이 될 수 있어요. 왜? 여기 아카데미들이 10회, 20회 해가지고 한국에 쫙 깔려보세요. 이렇게 되면 프리서베이션, 컨서베이션이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들 눈높이 가지신 분들이 한국에 10만 명의 아카데미 이 회원들이 깔려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라는 그대로 미술의 최고의 세계 어느 나라보다 못지않는 미술 안목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나라니 그런 데서 가짜 그림, 엉터리 그림이 팔리겠냐. 요즘 보니까 가짜의 개념이라는 게 참 애매하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유일하니까 돈이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희소가치 때문에. 나만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이 그림이 잘 팔린다고 그래서 똑같은 그림이 본인이 자꾸 그려와요. 그 진짜지만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미술품을 샀는데 거기 비슷한 모티프로 100개를 그렸다고 그러면은 그게 판하지 그게 무슨 그림이냐.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실제로 있거든요. 참 누구 얘기해서 안 됐지만 모 여류 화가가 있는데요. 그 사람 하나가 제일 비싸요. 사람 그린 게. 그 다음에 꽃그림이요. 꽃그림. 해바라기 같은 거 꽃그림이요. 딴 거 그리면은 값이 뚝 떨어져요. 그 무슨 그래요? 사람이요? 사람에 뭐 꽃 꽂았어요? 해바라기 있어요? 그림 있어요? 그 외로 다른 거 그린 거는 값이 없어요. 왜? 그런 것만 찾으니까. 지금 이우환이 이렇게 점 찍은 거 옥션에서 어마어마한 돈에 팔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참 우스운 얘기인 게 그 점 몇 개 찍었느냐로 또 가격이 2개짜리가 20억이면 20억이면 예를 들어서 내 건 5개요. 그러면 100억이요. 하는 식으로. 실제로 김창렬 물방울이 그렇거든요. 물방울 몇 개냐 이거요. 왜? 그랬을 때 수고하지 않냐. 호당으로 또 계산하고. 우리나라 참 이상하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호당으로 매겨요. 호당으로. 땅 사는 거예요. 하도 땅 장사다가 전부 그림도 호당 얼마 딱. 그리고 그림값은 본인이 매기는 게 아니에요. 결론을 말하죠.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했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소유하면서도 소유하지 않는 게 그림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이 있어요. 또 누구의 그림이 있어요. 백남준이 뭐가 있어요. 이게 누구 차야? 그러면은 김 사장 차요. 그러죠? 이게 누구 모자야? 그럼 김 사장, 김 회장 거야. 다 누구 거야? 그러면 소유주를 뜻해요. 근데 그림만은 이게 누구 그림이야? 그러면 고호 그림인데 김 회장 그림이요. 그래요? 고호 그림이요. 그렇죠. 안 그래요? 그림만이 유일하게 소유자가 아니고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의 그림이야 할 때 누구의 차가 아니에요. 포드 차야? 그렇지 않죠. 김 회장 차야. 모든 소유권자에게 예속되는데 그림만은 그림을 그린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미술의 진정한 의미는 역사, 문화, 사회, 그린 사람의 배경, 그 모든 것들의 가치를, 있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감상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만들어주는 것이 고미술 아카데미의 최종적인 일이 되는 것이다. 아닌 말로 겸재가 최고값이었는데 어디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현대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게 묻혀 있었지, 이게 기가 막힌 거야. 장승업이 그림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해서 떠돌아다니고 그 당시는 천시받던 사람도 여러분들이 정말 미술을 사랑하고 미술을 보는 안목이 있고 거기에 색채공학이나 자료공학까지 했으면 지금 숨어있는 그림들,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 그림들,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식견과 업그레이드된 감상 능력에서 미술의 가치와 전시적 가치인 시장 가격이, 즉 밸류와 가격이 비슷비슷해야 이상적인 미술 국가가 되는 거다. 이 밸류하고 프라이스가 제멋대로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위작이 나돌고 이런 데는 미술에 살아가는 국가나 미술, 그런 고미술의 국가가 아니다. 문화 국가가 아니다. 결론은 위작이냐 원하냐. 원하라고 해도 값어치 없는 것을 유행에 따라서 값어치 있다고 하면 시간 지나면 뚝 떨어진다. 또 아무리 자기가 그린 거래를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그림에 물감이 형편없어가지고 그게 전부 이게 박리돼가지고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보수했으면 이미 그 상 그림 아니다. 그 유일해적이고 미술적 가치도 있고 시장 가격도 있고 역사적 모니멘탈한 가치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처럼 미술 보는 안목, 마음, 눈, 보이지 않는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미적, 문화적 가치가 고미술의 가치와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키 파워가 여러분들한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기 아카데미 들어와서 고미술에 대한 식견을 가지고 기초지식을 배우고 고미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좋은 그림, 나쁜 그림을 하고 그런 것이 실제로 또 시장 가치를 좌우하게 되는 세력들이 아카데미에서 나오게 되면 틀림없이 한국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안고 있는 위작 시비라든가 또는 지금까지 값어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외국 사람에 의해서 크게 발탁이 되면서 가격이 형성돼서 좋은 그림은 이미 다 바깥에 나가버린다든지 또는 엊그제까지도 천시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신라의 귀중한 문화재라든지 이런 문화재를 발굴하고 찾고 보존하고 보호하는 여러분들의 가장 귀중한 역할을 맡으신 일선의 우리 문화자원이 되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쭉 아카데미 코스를 밟아보시고 또 제 강연도 듣고 한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신 것도 평소에 의문이 드는 거 또는 나는 뭘 하려고 그런다. 앞으로 감정하려고 그러는데 이 감정법이나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든가 나는 앞으로 미술상을 하려고 그런다. 그때 이런 유통가족이나 이런 한국에서 작물들 많고 이게 할 수 있겠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제가 문화부 장관을 역임한 적이 있기 때문에 문화 정책을 좀 다뤘기 때문에 또 외국 정책도 제가 많이 좀 여러 책을 봐서 공부도 했기 때문에 혹시 이 기회에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보충으로 제가 답변할 테니까 질문을 해 주시는 걸로 끊기로 하겠습니다. 결국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한 것은 미술의 진짜 가짜, 전시 가치 또는 소유 가치, 교환 가치, 미적 가치 모든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미술 시장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 순수성을 상실한 지 오래다. 또 실제 순수한 마음을 있어도 가려낼 만한 식견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시장의 질서는 지금 애매하다. 심지어 한마디만 더 붙일게요. 지금도 미스테리 선이에요. 뭉크의 외침이라는 게 있어요. 하고 외친 거. 그게 감쪽같이 도난을 받았거든요. 2년 전에. 아주 유명한 그림에 오슬로의 그 전역 경찰 이렇게
절규라고 하는 거예요. 그라. 원래 그 제목이 없었던 거죠. 붙인 거죠. 깜짝하게 뜯어갔어요. 세 다리 놓고 문 뜯어가지고 훔쳐갔어요. 많은 그림이니까. 왜 발칵 뒤집혔죠? 우선 어떻게 그렇게 귀중한 것을 그렇게 간단히 훔쳐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고, 누가 저런 걸 훔쳐갔느냐, 팔지도 못할 거. 어떻게 팔아요? 너무나 유명한 건데. 근데 파리에서 그게 저 호텔에서 해가지고 저 그림은 찾았거든요. 범인은 모르고. 근데 제일 재미 본 데가 어딘지 아세요? 그림 도둑 맞아가지고 그 미술관이 제일 이걸 봤어요. 왜? 관심도 없었는데 뭉크의 그 유명한 외침이라는 그림이 도난당했다 하는 그 순간 그 미술관 대박이 터진 거예요. 구경하려고 막 온 거예요. 그러니까 훔쳐간 데다가 여기에 뭉크의 그림이 붙어 있었다. 그거 보려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죠. 아, 여기 있었대. 아, 이걸 훔쳐갔대. 그 도둑 현장 보려고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시러 가보세요. 루블 박물관에. 간단해요. 어디 모나리자 그림 있대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사람 제일 많이 있는 데 가면 모나리자 그림이에요. 애나 어른이나 알건 모르건 간에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거기만 유일하게 유리가 붙어 있어요. 유리가. 왜? 돌 던지고 손톱으로 긁고. 왜냐하면 그 세계적인 명화에 내 손톱 자국이 있다 이거죠. 영원히 나는 산다. 네. 거기다 낙서 하나만 하면 뭐 이건 피사사탑이다 하는 것보다 낫다. 언제 어떤 미친 사람이 할지 모르니까 유명세죠. 그림 보러 온 사람들이에요. 유명한 걸 보러 왔지. 배우들처럼. 아우라를 보러 왔지. 예배하러 왔지. 미적 가치를 보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물들이 루블 박물관에 그 많은 좋은 그림들이 있는데 알지도 못하고 모나리자 그림 앞에 착 오는 거예요. 또 요걸 붙이기란 게 미술가들이에요. 한 걸 잡으려고. 임산부의 얼굴이라는 거죠. 저게. 되게 임산한 애 가진 사람이다. 또 배도 좀 부른 것 같다. 어떤 사람이 이게 웃으려고 하는 건 순간이냐? 웃고 난 거냐? 이런 거 가지고 또 얘기 싸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봐라. 이게 조이 오브 라이프니까 조건다 부인이라는 건 이태리 말로 조이 오브 라이프다. 생의 즐거움이다. 근데 왜 상복을 입었느냐? 그러니까 이 비탄과 슬픔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다. 근데 이거 아니다. 사원소를 그린 거다. 하늘은 파란색이고 저 강물 있잖냐. 물 아니냐. 그리고 여기는 흑색 아니냐. 이렇게 해서 색깔 배치가 사원소를 그리고 이건 우주의 형성을 그린 거다. 그리고 봐라. 여자는 발코니처럼 높은 데 있어서 있으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반 쪼개봐라. 눈이 서로 다르다. 비대칭이다 이게. 그래서 서로 짝짝이를 갖다가 엎치는데 이런 짓을 많이 한다. 이게 짝짝이 옷이다. 또 어떤 사람은 다빈치 코드에서 보면 요한 그린 것이 여자 같아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마리아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돈을 얼마 벌었어요 이 사람이. 그게 수렁털이거든요. 왜? 요한 그림 또 그린 요한 그림이 또 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똑같이 여자처럼 그려놨어요. 마리아 아니에요. 그데 이게 마리아다 해가지고 다빈치 코드맨 들어가지고 소설로 팔고 영화로 팔고 그냥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혀요. 이러한 엉터리 없는 지식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학력이 조금만 들어가면 정 떨어져요. 아인슈타인은 그 좀 적당히 논문 속이지 않는 것 같아요? 했어요. 우리 황구석 박사한테 했어요. 뉴턴 같은 사람은 마지막에 보면 미적분을 자기가 만든 거라고 그래서 자기 정적을 투표도 지가 막 해가지고서는 참 이상한 짓을 했어요. 특히 그 뉴턴은 이상한 짓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물리학자니까 가짜 그 말을 찾아내는 게 물리학 알키메디스처럼. 그래서 뉴턴이 화폐국장 한 적이 있어요. 화폐를 전부 다 알아. 이 사람은 경제도 모르면서 가짜 돈만 안 나다니면 인플레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경제 안 맞춰요. 그리고 이 사람은 금 아니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날의 근본이 사상은 뉴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전문 지식 가지고 시작하면은 진짜로 믿을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 프로이드는 환자 가르쳐 속인 사람이에요. 자기 이론을 하려고. 그리고 1898년, 9년에 쓴 책을 1900년에 쓴 거로 출판사 사람하고 해서. 왜? 나는 19세기 마지막이 아니라
20세기 초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출판 연도를 1년 속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고 지나갈 때는 괜찮았는데 조금 전문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세상에 있는 거, 우연천지고 가치관이 그러고 완전히 믿을 게 없는 것이 된다. 세렌디피티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될수록 세상이라는 게 얼마나 파퓰리즘, 대중들이 가짜를 믿고 있고 대중들의 뜬소문에 의해서 역사가 움직여 오는지 실제로 보면은 가슴 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나는 공인으로서 그런 적을 글로는 안 썼지만 참 땅을 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얼마나 거짓말의 역사 속에 진실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지 따져보면 말할 수 없다. 또 그것도 워낙 그렇게 믿으니까 잘못 말하면 진짜로 큰일 나요. 말 못하는 거예요. 이런 숨어있는 진실과 진리와 가치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다. 여러분들이 이걸 풀어주는 거다. 진짜 대우받을 수 있는 그림, 진짜 가치 있는 고미술, 진짜 지켜야 할 문화재, 뜬소문 아니고 여러분들 눈과 발로 지켜주는 그 양식과 그 눈과 전문 지식이 미래를 지배한다. 지금 이거 전부 뜬소문 가지고 하는 거야. 뜬소문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특히 고미술을 하면 현대미술이 보이니까 고미술의 전통으로 튼튼하게 현대미술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셔서 3기 아카데미 위원들이 그런 핵심적인 문화재 지킴이 되는 그런 날, 정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들였던 노력이 한국의 미술사를 바꾼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자긍심을 갖고 오늘 수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다음 달에